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 하고 중동에서는 갈등이 반복될까요? 바로 지정학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 군사, 외교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리적 시선으로 보면 그 이유는 지정학에 숨어 있습니다. 지정학은 쉽게 말하면 지리적 조건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국가의 위치, 지형, 기후, 자원, 바다, 국경선, 민족 분포 같은 것들이 국가 간 관계와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정학적 분쟁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오랫동안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를 겪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했죠. 그러다가 1989년 냉전 종식이 선언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는 한동안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러시아는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했으며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신흥 국가들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 국가가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여러 강대국과 지역 세력이 서로 경쟁하는 다극화된 세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갈등, 중동 지역의 세력 경쟁,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안 갈등 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지정학적 분쟁은 단순히 한 지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정학은 지리적 요인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지리적 요인이란 단순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치, 지형, 기후, 인구, 자원, 항구, 바다, 국경선, 민족 분포, 교통로 등을 모두 포함해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러시아를 한번 지정학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북쪽 지역은 매우 춥고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붙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넓고 비옥해서 곡창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흑해와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바라봐 보겠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교통로와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려 합니다. 1대1로의 1대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로를 말하며 1로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말합니다. 즉 중국 중심의 거대한 교통 네트워크를 말하죠. 교통로 확보를 중시했던 이유는 교통로는 곧 무역로이고 무역로는 곧 경제력과 영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들은 단순히 땅을 넓히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유리한 위치, 더 중요한 항로, 더 풍부한 자원, 더 안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지정학의 핵심입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영토 분쟁, 자원 경쟁, 민족 갈등, 종교 갈등, 분리주의, 권력 갈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한 가지 원인으로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즉, 지정학적 분쟁을 볼 때는 누가 누구와 싸우는가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지정학에 숨어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지역인지, 그곳에는 어떤 지리적 가치가 있는지, 그 지역을 차지하면 누가 이익을 얻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질문을 던져볼 때 분쟁의 핵심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정학적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국경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거나 과거 식민 지배 과정에서 민족 분포와 무관하게 국경선이 그어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영토, 자원, 종교, 민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갈등이 발생합니다.
먼저 아프리카의 여러 분쟁은 식민지배의 영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하면서 민족, 언어, 문화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의 국가 안에 묶이거나 같은 민족이 여러 가지 국가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고 영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경선이 강제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르드족처럼 여러 국가에 나뉘어져서 살게 된 민족도 생겨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쿠릴 열도 분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견제하는 데도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번에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갸오위디아오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작은 섬을 둘러싼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변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상교통로로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즉 작은 섬 하나도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자원, 군사, 무역, 국제정치가 모두 연결되는 지정학적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둘러싼 분쟁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바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바다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Z 개념이 등장하면서 바다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중국해 분쟁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 역할도 합니다. 즉 남중국해를 장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다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원과 무역로 그리고 군사적 영향력까지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고 해양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이 지역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극해도 새로운 지정학적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거 북극해는 얼음으로 덮여 있어 접근이 어려웠지만 기후변화로 해빙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극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항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이동거리와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북극해의 영유권과 자원 개발 권리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 자원을 둘러싼 분쟁도 존재합니다.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러 국가를 지나가는 국제 하천에서는 상류국가와 하류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강물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요.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해서 전력 생산과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류국가인 이집트는 농업과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강을 두고도 상류 국가는 발전할 권리를 주장하고 하류 국가는 생존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상류가 하류보다 조금 더 우위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가장 대표적인 지정학적 분쟁 사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세력과 직접 맞닿기 직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평야를 가진 곡창지대이며 흑해와 연결되어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크림반도는 흑해를 거쳐서 지중해와 대서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나토 문제가 더해졌는데요. 냉전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서방 군사 동맹이 점점 자국의 국경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희망하자 러시아는 이를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군사 동맹, 에너지 문제, 국제 질서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가 모두 얽힌 복합적인 지정학적 분쟁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분쟁은 여러 가지 지리적 요인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요인들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결합하면서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보는 전쟁과 갈등을 왜 하필 그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그곳의 위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관점, 즉 지정학적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세계의 분쟁과 질서가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지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